뭐냐면 시작합니다. 3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블랙리스트 세종도서 배제 사건 판결 어떻게 볼 것인가 입니다. 2021년 8월 19일 블랙리스트 세종도서 배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박근혜 정부가 세종도서 선정 과정에서 특정 출판사와 도서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적용하고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출판사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세종도서 배제 사건은 2014년과 2015년 2년에 걸쳐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부문 선정 보급 사업에서 박근혜 정부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출판사와 서적에 대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사건을 말합니다. 2014년 2월 주간지 미래한국의 보도에서 2013년 선정된 도서 중에 체 게바라와 랄랄라 라틴 아메리카 등 7종 도서가 반미 종북 감정을 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도서라는 식의 보도를 내었고, 이에 문체부는 이념 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 관련 대책 방안과 우수도서 선정 보급 사업 개선 방안 보고,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 계획 등을 통해서 세종도서 사업과 관련한 블랙리스트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2년간에 걸쳐 15종의 도서에 대해 위법한 배제 지시를 한 행위를 불법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특정 출판사의 도서에 대해 세종도서 선정에 5종씩만 선정하도록 결정한 사실에 대해서는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출판사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 명예나 신용이 훼손된 것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할 인과관계나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번 판결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불법성을 확인하고 국가범죄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7년 2월 24일 충북민예총을 비롯한 충북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 피해 사실을 인정한 두 번째 판결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번 판결의 의의를 좀 더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대표적인 국정농단 사례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예술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사실을 사법부가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문화국가 원리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채택하고 있고, 헌법 22조 2항에 따르면 이러한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단순히 특정 예술단체와 예술인의 지원 배제 사건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침해한 중대한 국가범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배상의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린한 박근혜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헌법 및 문화기본법이 보장하는 창작 및 출판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며, 이후 진행되고 있는 다수의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재판의 결과에 대해 아쉬운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출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재 및 배제 지시 행위가 출판사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 신용 등의 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블랙리스트 사건은 단순히 지원 과정에서의 배제로만 설명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국가라는 절대 권력 기관이 특정 개인에 대해 자행한 국가폭력입니다. 피해 예술인이 받게 되는 피해는 지원 배제에만 그치지 않고 자기 검열과 활동의 위축과 같은 방식으로 이후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는 피해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계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예술계 스스로 내면적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효과와 함께 예술의 양심과 사상의 형성을 위축되게 하는 냉각 효과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블랙리스트 사건이 가진 중요한 의미와 맥락들을 축소해석함으로써 블랙리스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꾸준히 기억하고 성찰해야 할 많은 부분을 탈각시키는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블랙리스트로 인한 낙인은 있지만 낙인 효과는 인정하기 어렵다. 낙인 효과를 인정받고 싶으면 증거를 피해자가 스스로 찾아와라. 과연 이러한 판단이 적절한지 사법부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재판 진행 과정이 더딘 점입니다. 이는 이번 재판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사건임에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많은 재판들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첫 공판조차 진행되지 않는 재판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위헌임을 판결 내렸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의 활동을 통해 6,600쪽에 달하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 백서가 발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의 내용 또한 상당 부분 이에 의존하는 것을 고려하면 과연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셋째는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이 미흡한 점입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보상,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큼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 과정을 살펴보면 여전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아직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대통령 차원에서의 인정과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예술인 권리보장법 또한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원야면에서 다뤘던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이 행한 윤성한 열사 전시 검열, 작품 훼손 사건 등이 아직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열 사건은 사건 관계자만이 아닌 문화예술계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지금도 우리는 블랙리스트라는 망령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재판의 판결은 분명 아쉬운 점도 있고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를 둘러싼 상이한 입장과 해석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고민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상 원야면이었습니다.